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장난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86화입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팀은 올해 첫 녹음이고요. 네, 그동안 사실 지난번에 50이 들으신 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잠깐만 저랑 아양님만 계속 한 2시간 가까이 떠들어가지고 이게 뭐야 했는데 드디어 김경수 평론가님이 논문을 마쳤습니다. 네, 드디어 마쳤어요. 축하드려요. 네, 이거 진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심지어 SNS가 아주 갑자기 도배가 됐어요. 뭐 갑자기 막 리트윗이 막 되고 마지막 짤 때문에. 아니 마지막에 저도 받아보았는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짤이 그렇게 끝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면서 끝나 진짜. 가영이 그거를 그냥 내기 1분 전에 그냥 교수님 몰래 넣어놓고 난 다음에 그냥 보냈거든요. 아 진짜. 그래 그 뒤에 그냥 일 버리고 보고하자 했는데 대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교수님이 일단은 뭔가 좀 매우 진보적인 교수님 같아요. 그 뭐지 이런 거를 막 그냥 좀 내보낼 정도면은 네 맞아요. 안 그랬으면 이거 다 커트였을 건데 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보면 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도표나 이런 거 짤 같은 거 보면은 하여튼 올해 안으로 단행본이 나오기로 했으니까 많이들 사랑해주세요. 네, 나오면은 네. 아예 그걸로 1시간을 빼죠. 네, 그걸로 1시간 빼가지고 부토클. 지금 북톡하면 되지 뭐까지 네. 거. 우리 네. 그걸로 1시간 뺍시다. 네, 책 나오면은 좋다. 우리가 뭐 책 튜브 거지 뭐 동시에. 아무튼간에 SNS에도 화제가 됐고 요즘 그 나눠주시는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요 하나씩. 근데 전화 언제 나눠주실 거예요? 여기 있는데요. 오늘 직접 주시러 오셨어. 여기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받았어. 이게 제목이 일단 말씀드리면 한국 인터넷 밈의 계보학이고요. 이 부제죠. 야인시대 밈 이미지에 대한 매체적 연구라고. 이거 이제 검색하면 이제 또 나오죠. 리스에 한 2월 말부터 나오거든요. 리스 2월 말. 궁금하시면 이제 또 보시고 또 단행본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안 그래도 제가 또 밈 전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밈 전문 석사라고 하면 되나요? 네. 밈 연구가라 하면 되는데. 밈 연구가. 네, 밈 연구가. 하여튼 좋다. 밈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글 같은 걸 많이 청탁받아 가지고 원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일단 어제만 하더라도 뭐 그 미술 세계라는 그 미술 전문 미술 비평 잡지에 와. 청탁 네, 와가지고 거기서 환생했더니 싱하형이었던 건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원고를 쓰고 왔어요. 이건 딱 보아하니 알고 보니 이제 이소룡 배우가 네. 어느덧 2000년대 가가지고 왜 싱하용이 돼가지고 네, 굴다리 밑으로. 네, 굴다리 밑으로 이렇게 소환하게 되었는지. 근데 좀 놀라운 게 싱하형 밈이 유행하기 시작한 게 2003년인데 용쟁부터 1973년이거든요. 정확히 30년 만에 부활을 하게 된 거죠. 와, 용쟁부터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아무튼 이런 이제 밈 연구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과 함께 되어서 저는 매우 영광이고요. 왜냐면은 저쪽 이제 다른 영화 팟캐들 보면은 이제 뭐 BTS 전문가 해가지고 박사님도 계시고 이제 그 아실 거예요 음악 평론가 그분. 네. 근데 우리는 민 전문가가 있어. 얼마나 중간중간에 밈이 남발될 수 있습니다. 네, 전 좋습니다. 아무튼 아영님은 어떻게 또 한 달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개봉작들 챙겨보고 있는데 좀 암흑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개봉작이 별로여서 암흑기인 건가요? 아니면 네, 개봉작 때문에 암흑기를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요. 요즘 개봉작들이 물론 이제 좀 있으면은 좀 괜찮아질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또 아카데미 시즌이니까 더 관련해가지고 개봉작들 나오면은 괜찮아지겠지만 1월 달이 좀 뭔가 애매하긴 네. 했죠. 네, 애매하긴 했는데 그 애매함이 설날 연휴에 딱 나타났던 것 같아요. 설날에 맞아요. 딱 개봉했던 영화 두 편이 한국 영화 약간 두 편이 있었고 외국 영화는 뭐 어차피 뭐 라일라이 크로커다일이라고 그 네. 악어 나오는 뮤지컬 영화가 있었는데 그냥 저는 무난하게 봤습니다. 네, 그거는. 네. 악어가 뭐 노래를 부르는 게 딱 딱 누가 봐도 그 뭐야 뭔 영화였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위대한 쇼맨. 네. 위대한 쇼맨의 확실히 작사가들이 그 작업해서 그런지 가사들이 뭔가 비슷해. 뭔가 네. 그 또 나쁜 놈이 또 있잖아요. PT 반원 같은 나쁜 놈이 또 한 명 있고 거기서 오. 이제 그 되도 않는 이상한 그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PT 반원이 매우 좋은 인물처럼 포장이 됐는데 이 영화 때문에. 네. 사실은 나쁜 인물이죠. 그렇죠. 사실은 네. 그렇게 뭐 좋은 인물은 아니죠. 네. 그런 것처럼 딱 그 하비에르 바르뎀 캐릭터가 딱 그런 캐릭터거든요. 네. 그게 딱
수용됐던 것 같고 뭐 물론 그 외에도 뭐 다른 영화들도 많이 개봉했으나 아무튼 투톱은 물론 아바타가 쓸었죠. 네, 그다음에 네. 퍼스트 슬램덩크도 쓸었기 때문에 쓸었기 때문에 아, 네. 좀 애매하긴 하긴 한데 아무튼 한국 영화 신작 중에서는 유령과 교섭이 있었습니다만 둘 다 손익이 350만인데 아주 그냥 힘들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2월이죠. 네, 2월이면 좀 있으면 또 마블 영화가 하나 더 개봉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못 올라가면 사실 끝난 것이라고 네. 봐도 될 것 같고 지금 힘겹게 300만 고지 찍은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또 영웅이라고. 아, 그 작품 네. 영웅 그죠? 아,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뮤지컬. 뭔데? 그것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오늘 그냥 막 하자니까 진짜 막 하시네. 자, 아무튼간에 초반부터 이렇게 달리는데요. 300 아무튼 50만을 이제 노리고 있는데 그것도 350만인데 300만이 이제 막 넘었습니다. 50만을 더 채워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또 마블 영화 하나 개봉하면은 다 같이 아마 사용관을 내줄 것 같은 느낌이 크기 네. 때문에 힘들어 보이고요. 네, 제가 그것을 채운 이유는 약간 매드무비 모아놓은 것 같았어요. 그렇죠. 뮤지컬 매드무비가 상당히 네, 많았죠. 뮤지컬 매드무비. 저는 솔직히 너무 가관이었던 게 네. 어떻게 그렇게 그대로 옮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기본 뼈대는 이게 2012년쯤에 처음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2년 뭐가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레미제라블이 나왔겠지. 레미제라블. 그럼 레미제라블 나오고 이 영웅을 봤는데 이게 딱 그 감독님 먹히거든. 원래 그 아이디어 다 있던 사람인데 네. 근데 한참 그때 이제 국제시장 작업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슬슬 국제시장 끝나고 나서 이건 내가 점 찍어뒀다가 아마 찜해놓기 있었을 거야. 이게 딱 그 될 거라 생각했겠죠. 근데 할 거면 좀 일찍 만들었어야지. 네. 지금은 너무 그러니까요. 늦었죠. 시간이 너무 지나서. 너무 지났어. 그리고 영웅이 사실 서사가 그렇게 두드러지는 영화도 아니고 네. 사실 뮤지컬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도 뮤지컬도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그 장부가랑 네. 그 마지막 누가 제인인가? 누가 제인인가 그거 아니면 영웅 정도 세 넘버 정도 들으려고 이제 사람들이 가는 거지. 사실 그 만두송이든 뭐든 그 전사든 나머지 다 사람들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어요. 네. 사실 그 뮤지컬을 영화로 했어야 된다면 전 사실 빨래가 먼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이 최근에 그때 놀면 뭐하니 그 다시 한번 봤었는데 그 네. 세종문화회가 대극장에서 잠깐 하이라이트처럼 공연한 거. 이게 지금 시대에 딱 먹히겠다. 근데 그러려면은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마 그 역할이 아마 이주노동자 역할이잖아요. 네. 서문고 역할에는 진짜 아마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우가 하면 한국인 배우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 오징어 게임 그 배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하던가 그러니까 좋다. 오리지널 한국인 배우가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괜히 했다가 또 그 워싱 그거 들어가요. 옐로우 네, 워싱이 맞아요. 옐로우 워싱. 뭐 그런 게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저 오징어 게임 그 배우가 하고 난 다음에 후시 도움으로 그 다른 배우 목소리 더 입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차라리 뭐 그렇게 하든 뭐 노래 부분만 그렇게 하든 뭐 노래가 만약에 부족해서 안 된다 싶으면 그렇게든 하든 하지만 연기나 이런 거는 일단 그 기본 사람이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제 분들이 해야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여하튼 빨래를 영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계속 떠올랐어요. 저도 차라리 빨래를 이런 말이 오겠지만 차라리 빨래를 우리 교섭 연출하신 임순례 감독님이 하셨어요. 차라리 그게 나았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 두 작품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임순례 감독이 과연 이걸 할게 아무튼 잠깐만 이거 다시 돌아가서 그거 먼저 하고 한 다음에 얘기를 하죠. 네. 뮤지컬이 아무튼 기본 베이스는 그거였고 두 번째 뮤지컬이 있다면 당연히 알라딘이었을 거예요. 알라딘. 이게 촬영이 2019년 말쯤인가 그때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면은 알라딘이 또 여름에 흥행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알라딘에서 괜찮은 게 하나 있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김고은이 노래 부르는. 네, 그거 원래 원작이 없었던 노래예요. 네. 없었던 노래인데 갑자기 하나가 이제 들어간 거죠. 거기서 원래 이토의 야망까지만 있어요. 이토의 야망 노래 넘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분위기였고 근데 2019년인가 그때쯤에 비슷한 시기에 원작 뮤지컬도 그 비슷한 넘버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네. 서리의 넘버가 원래 두 곡이었는데 세 곡을 추가돼 버렸어요. 근데 완전히 다른 노래예요. 그러니까 노래 자체가 완전히 다른 노래고 그리고 이 틀 자체가 전형적인 뮤지컬 노래는 아니에요. 네, 스피치리스 네. 그 느낌으로다가. 스피치스도 전형적인 뮤지컬 노래 넘버는 아니니까. 근데 딱 그렇게 부르니까 이게 이거 너무 짜친다는 느낌이 계속 들고 오히려 저는 이 뮤지컬이 오히려 뮤지컬 구성이 제일 잘 된 게
이러면 너무 좀 이상할처럼 되겠지만 이토의 넘버가 제일 뮤지컬스러웠어요. 이러면 너무 그런데 특히 그 이제 출정할 때 네. 나 출정할 때 어떤 그 앙상블을 캐스팅했는지 전 진짜 모르겠는데 진짜 일본군인 줄 알았거든요. 그 목청 높여서 부르는 장면. 야 이거 진짜 일본군 캐스팅했다 이거는. 딱 그 생각했는데 오히려 한국인들이 나와서 몹신으로 하는 부른 장면 이건 이게 좀 안 되는 게 그 뮤지컬인데 윤재균 감독 장면이 떠올라요. 그리고 맞아요. 이 몹신이 원래 원작에는 없던 이렇게까지 네. 대규모 몹신은 없었어요. 원작에는 네네. 그렇게 없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블라디보스토크에 그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딱 모여 있는데 네. 그 일본 군인 경찰들이 그걸 정말 모를까? 이거 동네방네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모였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저것도 말이 안 되는 연출을 계속 하다가 막판에 누가 죄인인가도 사실 또 그것도 좀 이상한 게 아. 네. 그 재판을 바깥에서 사실은 원래 뮤지컬은 이제 기자들이 원래 앙상블처럼 해가지고 부르는 노래였는데 갑자기 자영남 씨를 딱 그 자영남 씨도 딱 그 본인이 쓰고 싶은 그 역할인 거예요. 목 놓아서 이게 외치는 역할. 자영남 씨의 캐릭터 요거 한 개였고 맨 처음에 뭐 독립해서 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독립이 뭐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독립이 뭐 대수인데 이런 대사하려는 캐릭터로 또 써버리니까 역시 윤재인 감독답다. 제가 유일하게 운 장면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장면이 윤재균 감독님의 실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유가 왜냐?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왜냐하면 진짜 안중근 어머님 조마리아. 네네 주말이야.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니까 음. 그 사실 때문에 눈물이 난 거지. 그렇지. 이게 연출 때문에 눈물이 난 건 아니었다. 물론 연출을 한 건 있어요. 이게 어떤 연출이냐면은 맞아. 그러니까 원래 뮤지컬 넘버에서는 그래도 좀 노래처럼 불러요. 네. 노래처럼 부르는데 여기는 노래처럼 안 부르거든. 네, 노래처럼 안 거의 부르면 우시죠. 그게 더 힘이 있죠. 오히려 네. 그런 장면에서는 노래처럼 안 부르니까 남은 선생님 그 절절함이 느껴지니까. 네, 네. 어떻게 이거는 남은희 선생님이 우시는데 그거 어떻게 안 해요?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어떻게 울려 할 때 네, 이거는 딱 필살기 한번 딱 날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장부가가 그냥 아무것처럼 아닌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네, 맞아요. 원래 클라이막스 장부가에서 딱 그렇게 하면서 끝나는 건데 전혀 거기서는 안 느껴지는. 이거 참 안타까운 뮤지컬 영화가 돼버렸어요. 사실 물론 이게 있어요. 이게 잘 되어야지 아까 말했던 빨래가 잘 돼요. 빨래가 네.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선행 구조로 이게 흥행이 돼야지 될 수 있고. 네, 창작 뮤지컬 바탕으로 하는 거. 네, 왜냐면 또 이전에 나왔던 그 주크박스 뮤지컬 영화였던 인생은 인생은 아름다워도 아름다워. 흥행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네. 지금 2연속으로 흥행이 실패해버리면 이게 빨래는 언젠가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게 한 몇 년 뒤가 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는 그 사례를 또 다른 JK 필름 영화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칠광구라고 칠광구가 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이맥스라든지 한국 아이맥스 영화 뭐 괴수물이라든지 이런 게 사라졌죠. 다 사라져버렸죠. 사라져버렸잖아요. 네. 프로젝트 자체가 그냥 엎어져 버렸죠. 사실 그래서 많이 안타깝은데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안타까운 두 바통을 작품. 짚고 나왔던 영화 중에 하나는 뭐 저는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엊그저께 그 롯데배드 배급 관계자 홍보 관계자님과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그 다음 개봉했던 한국 영화 스위치였어요. 아, 이 스위치가 물론 엄청나게 나쁘지도 않고 무난한 영화였거든요. 무난한 영화에다가 게다가 이게 가족 영화였던 거예요. 이걸 차라리 설날에 냈으면은 이렇게 묻혀버리지 않았을 거 하는 생각이 너무 딱 든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저 개봉하려고 볼 때는 다들 퍼스트 슬램덩크에 묻혀버렸지. 맞다. 그러니까 네. 차라리 추석 설날 때 개봉했으면 오히려 그리고 음. 다음 롯데의 배급 작품인 바빌론이랑 차라리 바꿨으면 바꿔서 순서만 바꿨으면 차라리 이게 더 나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바빌론까지 보고 나니까 더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바빌론. 네, 왜냐면 네. 바빌론은 진짜 네, 다음에 얘기하죠. 언젠가 또 얘기하겠죠 뭐. 아무튼 그런 스위치를 개봉하고 나니까 스위치 망했죠. 그리고 흥행이 안 됐죠. 이런 말로 하면 그분이 좀 싫어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롯데 관계자님께서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흥행은 솔직히 말하면 참패한 거랑 다름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니까 어쩔 수 없이 2주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흥행이 안 반응이 된다는 없는. 거는 사실 뭐 네. 이제는 힘든 거고 유령과 교섭이 나란히 개봉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교섭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왜냐면 유령은 더 많이 이야기할 것 같아가지고 교섭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그냥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음. 어떻게 평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유령 vs 교섭 글을 썼어야 됐는데 맞아. 네, 제가 먼저 유령을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망했지만 제대로 망해가지고 쓸 글이 많은데 하는 거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교섭을 봤어요. 근데 교섭 보니 그냥 아무런 표정 없이 그냥 120분 동안 그냥 표정이 굳어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속으로 약간 연불 외우는 듯한 느낌으로 봤어요. 근데 교섭에서 그냥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중간에 그 외교부 장관 들어와가지고 그 작전 실행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 말투가 너무 이경영의 진행시켜랑 똑같은 거예요. 아, 작전 진행시켜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래서 차라리 이경영이 나왔다면 재밌을 수 있겠다. 그럼 그냥 그대로 밈이니까. 역시 밈 나온. 근데 밈조차도 없어요. 그냥 교섭은. 네, 이미 너무 밈들의 모인 것들이어서. 그러니까 기성에 쓰였던 밈들이 있었던 거라서 그냥 한 방에 네. 없어요. 이게 결국은 이제 아무것도 없이 밋밋하다였고 아영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은데 이야기의 인질이 되어버린 영화라고 말씀하고 싶고요. 또 이제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플롯 구성이 너무 평이하게 되어가지고 그냥 딱 서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래도 임순례 감독님의 전작에서는 좀 정감 가는 개그 코드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게 없어서 아예 영화로서의 매력이 납치된 영화가 아니었나. 그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 교섭을 보는 동안에 이 밋밋함에 더해가지고 이 밋밋함이 어디서 나오나 싶었는데 사실 샘물교의 그 피랍 사건 건하고 그다음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 하나 더 더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 짜깁기 해서 만든 건데 그 두 사건이 사실 정치적으로 엄청 큰 사건이었잖아요 당시에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정치적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약간 모두에게 무해하려고 노력을 해본 결과 그냥 물이 되어버린.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뭔가 비슷한 인물 캐스팅에서 남명렬 배우를 네. 캐스팅하긴 했었습니다만 거기서 보면 딱 그 느낌이었어요. 이 대사 톤이 네,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 대사였냐면 태안 때. 네, 태안 때 이제 기름 유출됐을 때 어떻게 막을 건지 그러니까 뭐 막겠습니다 먼저라고 네. 이런 식으로 했던 이제 지시하는 게 돌발 영상이라는 거 이거 보면 있어요. YTN 옛날 돌발 영상 보면은 그때 그 톤이 느껴지더라고요. 연기를 할 때. 그러니까 네. 이게 하나의 그거도 있으면은 뭐 1%라도 희망이 있으니까는 가봐라 이거였는데 근데 문제는 이 영화 자체가 너무나 모난 게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뭐라도 좀 있으면은 뭔가 할 만한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아영님께서 사실은 방송 이제 보시고 나서 저희 카톡방에 이 말을 했어요. 영화 공무원 수업다고. 네, 이거 차마 비하 발언 같아서. 네, 근데 그러니까 딱 그 정해진 일만 하는 그런 영화 쉽게 말하면 모난 아니 차라리 뭐라도 있으면 뭔가 쉽고 맛보고 할 거도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진짜 영화가 네. 너무 딱딱딱 저열화적인 영화여가지고 조심스럽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영화를 왜 지금 개봉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촬영 자체도 2020년 이제 코로나 직전에 했고 잠깐 중단됐다 다시 또 했었지만 다시 만들었지만 사실 이 영화 개봉한 시기가 어쨌건 작년도에 그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그 끔찍한 사건도 이 영화랑 맥락이 비슷하게 뭐 거기 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죽은 사람들로 비하가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근데 샘물교의 피랍 사건이 계속 그게 겹쳐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를 연상시키게 해가지고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했었던 거라면 그냥 완전히 실패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거죠. 이제 국가의 의무를 이제 다 해라 했는데 국가의 의무는 다 했어. 오케이. 여기 이 영화는 다 했잖아요. 네. 이 영화는 다 했어. 근데 국민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국방의 의무 중에 하나거든요. 네. 왜냐면 이것도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아요. 외교 문제에서는 이게 헌법상 보면은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 중에 그게 있을 거예요. 무슨 외교적 뭐 이런 게 또 있을 거예요. 단순히 군복무만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여러 것들 뭐 북한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뭐 등등등 이런 게 이제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인데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들한테 가서 하는 게 뭔 자랑이야. 그러니까 뭔 국방의 의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오케이. 그럼 국민의 의무도 그 균형추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균형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뻔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국가 당연히 구해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지원해주고 그냥 그 사람들은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거 이런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이었고 그냥
해야 할 국민이 일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네, 이거밖에 네. 안 나는 거야. 동어 반복밖에. 제가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제가 그 채팅방에서 얘기했지만 차라리 그럴 거면은 이거를 하지 말고 아덴만 여명 작전 하는 게 제일 좋다니까요. 네 맞아요. 이게 차라리 해군의 이제 정말 그 뭐야 그때 연평도 뭐 하고 나와서 난리가 났던 그 이후에 네, 이제 네. 아무튼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이게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게 결국은 사망자도 없었고 네 맞아요. 결국 아무것도 피해가 이제 물론 이제 또 게다가 선장의 그 책임 네. 선장도 자신의 책임을 다했거든요. 물론 부상을 당했지만 그런 게 다 이제 전천으로 보여주는 실화인데 차라리 네. 이걸 살리는 게 훨씬 낫지. 게다가 그러니까요. 이거는 100% 해군에서 지원해준다니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건 100% 해군에서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어. 네. 왜냐면 해군에서 이긴 전투이기 때문에 몇 안 되는. 그러니까요. 음, 그러니까 지금 시대 유행어가 그거잖아.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예. 그러니까 샘물교회 그 피랍 사건 그분들도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거기 가라고. 아마 2007년도의 그 여론보다 2022년도의 네, 여론이 만약에 더 2023년도 현재 여론이 아마 더 안 좋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확실한 거. 근데 그 이 사건을 그러니까 지금 되살려가지고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거 제작을 한 사람들이. 그냥 중동 로케이션 때문에 아니 근데 그것도 아니고 뭐 네. 이유를 도저히 이게 영화를 만든 이유 자체를 또 모르겠다가. 로케이션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죠. 자 아무리 생각해도 임순례 감독의 그건 아닌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는 아닌 것 같은 없어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면 아, 네. 그러니까 실화 영화 아까 많이 마셨다고 했는데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같은 맞아요. 경우도 이게 당연히 필요했던 거예요. 아테네 올림픽 당시에 영광이 있었지만 네. 영광이 네. 그 밑에는 이 여성 핸드볼 선수들의 네. 이제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나 이런 거 다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울림이 있었던 거고 제보자 같은 경우 우리가 다 알만한 그 줄기세포 논문이나 네. 그걸 가지고 그걸 정면 돌파하는 언론인의 모습 그러니까요. 이런 신념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줬는데 이거는 분명히 외교관의 신념? 근데 외교관은 당연히 후회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이게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이게 자본이 커지면서 좀 이제 감독님의 네, 영향. 영향이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상업 영화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네. 다시 깨닫게 해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진행시켜가 없는 게 너무 기만적이었어요. 통제를 누가 해줘야 돼. 진행을 시키지 말라고 통제를 누가 한번 해줬어야 돼. 네 맞아요. 이 프로덕션 단계에서 누가 이제 그냥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싶으면 빨리 컷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2019년 이때만 해도 이제 한국 영화가 지금 만약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영화를 사람들이 이제 보게 만드는 하나의 이제 큰 걸음막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왜냐면은 옛날 같으면 이것도 어떻게든 흥행됐을걸요. 옛날 맞아요. 네, 이게 만약에 2018년에 됐으면 2018년, 2019년에 흥행됐을 거예요. 몇백만 봤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건 CR도 안 먹힌다는 게 표값도 확실히 오르고. 네, 표값도 오르고 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게 확실히 딱 정해진 것 같아요. 네. 옛날보다 더 많이 영리해지고 확실히 사람들이 이미 많이 봤던 영화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범죄도시 2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미 봐왔던 영화들의 총접하고. 흥행한 네, 흥행아. 근데 그래도 범죄도시 3도 아마 근데 잘 되긴 잘 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 익숙한 것에는 이제 그냥 쭉 직진하는 이제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마음을 연 것들. 네, 이미 이미- 마음이 네네. 안 것들에 대해서는 속편들에 음. 대해서는 네, 마동석이 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밈 영광이 아실 거예요. 이거는 흥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게 네. 딱 서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 상업 영화에서 잘 만들어졌냐 못 만들어졌냐 기준을 일단 밈의 유무로 보기 때문에 교섭은 밈이 될 거리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강기영 씨 워낙 강기영 씨야 진짜 지금 현재는 네. 제일 핫한 배우 중에 한 명이잖아요. 게다가 네, 맞아요. 우영우 때문에. 아, 네네. 네, 근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살린 게 없어. 전혀 대사가 살린 게 그러니까요. 없고 아. 그 대사가 쓸만한 게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거기도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구해줘야 돼? 이런 네. 느낌의 대사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대사밖에 없는 거잖아. 그런 인물이 갑자기 그걸 교섭 갑자기 막 하질 않나. 갑자기 교섭 통역관으로 같이 가지 않나.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지만. 인물의 깊이도 없어요. 그렇죠. 네, 너무 평범한 인물들이어서. 다들 그냥 깊이가 다들 없고 그래서 이게 공감받을 자체가 없었는데 자 근데 정반대의. 이제 물론 근데 유령 역시 지금 키노헤츠지스가 매우 좋지가 않긴 해요. 아, 네네. 네. 유령 근데 저희 지금 셋은 그 뭔가 그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든 평론가들의 평가는 지금 뭔가 거꾸로 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58.82%거든요. 지금 유령이 그래도 반은 넘었네. 반타작을 했네. 아무튼 50도 네. 언더일 줄 알았는데 50 위네요.
아무튼 유령은 어떻게 보셨나요? 유령은 솔직히 영화로 봤을 땐 최악인데 이게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최고의 영화거든요. 아 애니라고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애니로 찍은 어. 영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애니 각본으로 썼어야 되는 거를 영화로 찍어버린 거죠. 아, 사실 그리고 박소담이 너무 모해합니다. 진짜 또 일단 일단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뒤에 이어가시고. 네. 아 저는 유령 보면서 이제 이 감독님이 경성학교 때 못다한 발을 이 영화로 푸신 느낌이 들었고요. 박소담 이제 배우와 박보영 배우 사이의 GL 코드가 이제 경성학교 같은 경우는 좀 수면 아래에서 막 보일 듯이 안 보일 듯이 그치. 그렇게 보여줬다면 이 영화에서는 대놓고 드러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점에서도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감독으로서의 뚝심이 있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느꼈고. 네. 근데 또 이게 말씀하셨듯이 후반부에 그 내달리는 부분이 영화로 봤을 땐 너무 별론데 근데 그 전에 중반부까지의 이제 서스펜스를 연출하는 것과 비주얼은 또 좋았던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영화로 보면은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네. 얘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아니 이게 일단은 추리극으로도 약하고 추리극으로도 사실 그쵸. 너무 추리가 너무 빈약하지. 네, 뭐. 이번 갑자기 장르를 그렇게 틀어버려? 갑자기 남도 끝도 없이? 물론 그렇게 장르를 틀어서 잘 된 영화가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우리 있긴 있었고, 하지만 아, 네. 그다음에 그 황혼에서 새벽까지도 있잖아요. 네, 뭐 그 있긴 하지만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바꿔버리는 게 말이 되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게다가 이게 1930년 일제강점기라고 하지만 여기 나오는 몇몇 이상들은 절대 1930년대 그 이상 같지도 않고 네. 뭔가 고증도 네네. 뭔가 이상해. 1930년대 치고 고증도 이상하고 등등 뭐 고증 그냥 잘 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남산 신궁. 남상 친구하고 그다음에 그 영화 그러니까 그 영화 시기 정도 영화 나온 시기 정도 그거 말고는 뭐 완전 다 이거 판타지 영화죠 사실은. 네. 말이 안 되는 네. 판타지 영화고 게다가 또 원작까지 숨기고 있었어. 이 사람들이 네. 원작을 또 있었죠. 원작이 중국 풍성이라는 원작이 있었는데 원작도 숨겨놓고 아무튼 다 이제 악조건인데 저도 역시 이게 그냥 이거 너무 지루한데 이거 왜 이래 내가 이랬다가 어느 순간에 꿈틀거렸냐면 박수담 씨가 갑자기 날뛸 때 지금 최근에 네. 예고편이 아. 클립에 하나 공개시켜 놓은 게 딱 그 장면이에요. 네. 갑자기 박수담 씨가 갑자기 딱 달려드는 장면. 네. 갑자기 좀비가 되었어. 갑자기 좀비처럼 움직이는 그 장면. 갑자기 전투물. 갑자기 전투물. 말이 안 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면서도 박수담 씨가 그러니까 넋을 놓고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참. 이게 그 박소담과 이한이의 관계는 백합물 그 자체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박소담과 이솜 씨, 이솜 씨의 관계는 아, 네네. 그 GL 코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GL과 백합 그러니까 만화에서만 통하던 코드들을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저는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지엘과 백합의 차이는 뭐냐?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 이거는 브로맨스와 BL의 차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맨스의 대립항으로 백합이 있다고 치면 BL의 대립항으로 GL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설명이면 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제 트위터 이제 글을 보니까 이 작품에는 다 있다고. 네. 뭐 키워 코드는 온갖 키워 코드는 다 있는데 생각해 왜냐면 그 서현우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도 아, 네. 되게 퀴어적인 면이 있어요. 그렇죠. 키워져 면이 있고 게다가 하다보다 총독까지. 네, 맞아요. 이게 이러면 신임 총독이 갑자기 훈도실을 딱 이렇게 하고 나타나는데 이 자세 취하는 게 하필 또 네. 심지어 마사지 하는 애도 남자였고. 네, 맞아요. 그것도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 박혜수 씨가 있는데 거기 무릎 꿇는 자세도 약간 그 위치가 딱 그 오묘한 네. 그 위치예요. 음. 이 코드 자체가 이거 촬영 감독이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거 촬영 감독이 누구야? 끝나고 할 때 엔드크레딧 올라갈 때 촬영 네, 감독이 맞아요. 누구야? 이거 먼저 찾고 있었어. 이거 누가 찍은 거야?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범죄도시 1, 2를 찍으신 감독님이세요. 촬영 감독님이. 이거는 그럼 감독님의 네, 영향이 감독님 거죠. 된 거네요. 물론 범죄도시 그러니까 이건 있어요. 액션을 찍을 줄 아는 감독인 네. 거죠. 액션 아, 장면을 네네. 촬영할 줄 아는 감독님이 촬영을 해야지. 주성님 촬영 감독인데 이 주성님 촬영 감독이 사실은 버닝에서도 참여를 하긴 했었어요. 아, 네. 네. 버닝에서도 함께 이제 홍경표. 홍경표 감독님이랑 같이 이제 B 카메라 역할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아무튼 범죄도시 때도 약간 이제 액션이나 뭔가 치고 박을 때 그 느낌을 알아서 그런지 여기서 총기 액션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스타일리시하게 잘 찍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확실히 와닿았지. 안 그래서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헛웃음을 지으면서 허도 계속 치면서 와야 돼. 네. 이게 그 거의 느낌이 옛날에 나왔던 사자 본 느낌이었거든요. 그 영화 사실 원래는 네. 그 영화 사자가 옛날에 우도환 씨랑 그 누구였지 갑자기 갑자기 사자 영화가 그 박서준 씨. 네, 박서준 씨. 그거 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불꽃 날라가고 막 네. 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게다가 이 막판에 이제 거기 이제 그 총격전 펼치는 옷이 네. 약간 이거는 일본 애니에서 그 뭐지 가동? 약간 그 중세물이나 네. 중세물에서 에픽물.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옷인 거예요. 이게 아, 네네. 그때 입는 옷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입는 옷인가 이게 막 생각이 들 정도로 옷이 뭐 당장 뭐 일본어 대사 나올 것 같은 느낌 진짜. 아니 이 유령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박소담하고 이한이가 그 박해수를 죽일 때 사랑과 정의의 이름은 너를 처단하겠어라고 외쳐도 위화감이 없어요. 맞아요. 아 이게 전투 미소녀물이라니까요. 사실 그래서 이런 영화일 줄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저도. 저랑 방구석 미스님은 같이 이제 봤는데 아이맥스 압구정 아이맥스 봤는데 네. 방구석 미스님은 이게 뭐야 이러면서 지금 완전 이게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뭔데 이 감독이 말하고 싶은 게 뭔데 저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하고 싶은 바가 있었을까요? 저는 근데 박수남 씨의 그 순간부터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영화도 이성이 마비됐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네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 이거 죽이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편하죠. 박소담이 뭐해야 하네. 야,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 꽂힌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이 이미지에 요 투컷이나 이런 이미지에 꽂혀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감독님은. 다시 볼 가치가 있네요. 그러니까 영화의 이야기에 꽂힌 게 아니고 이미지에 꽂힌 거죠. 그 중간에 그 이미지 같은데 감독은 별로 신경 안 썼다 그랬는데 전 되게 재밌었던 씬이 그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아, 네네. 거기 사파에다가 이거 몰래 티켓 끼워 넣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아,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비주얼 변태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 전반부는 사실 에거서 크리스티의 미실 추리극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네네. 아무도 없었다 하고 이런 것들 가지고 그냥 변형을 한 건데 그게 벌어지는 저택이 되게 고딕 맞아요. 고딕 소설에서 나올 법한 그 폐 저택이잖아요. 그것 자체도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절벽을 선택한 이유는 딱히 뭐 느껴지지 않긴 한데. 그러니까요. 느껴지는 않는데 그냥 네. 이미지로 그냥 자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넣은 것 같아요. 절벽은 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왜 절벽을 있어나 말아야 보면은. 아니 뭐 폭풍이 언덕 찍을 것도 아니고. 네. 뭐 거기서 점프하는 거기서 뭐 바다 밑으로 떨어진 것도 네, 없고 뭐 한 명이 바다 밑에 떨어지면은 이해라도 하는데 그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요. 절벽은 왜 했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마 이 사람들이 가장 이제 뭐야 했던 장면이 뭐냐면 뭐 이렇게 담배가 많이 나오냐. 네, 그러니까요. 담배 불편 장면은 뭐 이렇게 많이 나왔냐. 일각에서는 뭐 그냥 걸크러쉬만을 보여주기 위한 거냐 뭐냐 아니면 캐롤 따라한 거냐. 그렇죠. 뭐 등등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담배라는 게 결국에는 뭐 딱 이제 성냥불을 키잖아요. 이거 뭐 같이 타오르고 아, 네네. 연대 네. 의미로 이제 한 게 아니냐. 담배를 같이 피는 이제 사실 피는 사람들이 같이 피는 사람 딱 그 정해져 있잖아요. 보면은 네, 맞아요. 피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것도 그 같이 피면서 하는 건데 거기도 대사가 또 마지막에 나오는 게 담배를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이제 뭐 해방되고 나서 담배를 이제 끊을까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 담배 근데 오히려 그때 피는 담배가 더 맛있을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었어도 돼. 그거 보면은 글쎄 이거 그렇다고 KTNG에서 후원 받을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거의 바스터드랑 똑같은 세팅이잖아요. 그렇죠. 2층에서 이렇게 2층에서 이렇게 막 쏘아 올리는 거. 그리고 은근히 그게 문양이 약간 일본 문양 같았어. 그러니까요. 약간 이 문양이 이거 너무 의도적이야 싶은 게 갑자기 막 그 목 걸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필 거기가 딱 일본 그 옛날 우기 문양이야. 문양. 대놓고. 그러니까요. 야 이거 노렸네 싶었던 게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 진짜 고증이 이상하거든요. 고증은 없어요 사실. 이게 30년대 고증이라고 제대로 박아놓은 건 진짜 남산신구밖에 없어 진짜. 아니 아까 그 얘기한 영화들 상하이 익스프레스하고 그 드라큘라하고 진짜 그것도 없어. 그다음에 장화홍련전 조선 최초의 영화. 그렇죠. 그거 3개밖에 없고 박소담의 그 스타일은 거의 1950년대 미국 멜로 드라마 그거 찍었던 더글라스 서크 감독이 주로 썼던 이상이고
이한이 이상은 또 1960년대 같고 그다음에 누가 그런 거 입고 다녀 혼자 부츠. 그러니까요. 부츠도 혼자 그런 부츠야. 그 신궁 장면에서 보면. 아 심지어 저기 미국에서 갱스터가 건너오지도 않았을 텐데 마지막에 갱스터가 와가지고 막 쏘고 그러니까 갱스터거는 어디서 구해온가 싶을 정도로. 아니 우리나라 항해 분대들이 뭐 그런 거 자금력이 있나 싶을 정도. 아니 뭐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런 영화가 그래도 평가가 안 좋아도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래도 이런 것들이 먼저 길을 터줘야지 맞아요, 좀 네. 특이한 것들이 많이 나올 수 그렇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 감독의 뚝심을 그러니까 네. 이전작 아까 말씀드린 교섭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데 요거는 이혜영 감독만의 그거는 진짜 잘 느껴진다. 네 개성만큼은 더 강해졌죠 오히려.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영화들이 많이 탄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옛날에 맞아요. 드는 생각이 저랑 아영 씨랑 가끔씩 얘기를 했던 건데 2005년도에 영화가 개봉했을 때 그때 아, 네. 올드보이라든가 지구를 2003년, 지켜라든가 23년 음. 올드보이 아, 네. 지구를 지켜라라고 이런 것도 개봉했을 때 저희는 어렸잖아요. 근데 그때 성인들이 이걸 실시간으로 봤다면 얼마나 감동받았을까라는 얘기를 가끔씩 했어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그때 영화 생태계는 진짜 좋았었다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1000만은 안 같지도 찍어도 않아요. 되고 그렇죠. 300만에서 500만이 최대 히트인데 그 안에서 감독이 제 힘을 발휘하기만 해도 그냥 좋은 영화들이 막 쏟아졌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네. 350원밖에 안 되긴 하는데. 네. 문제는 근데 1000만 영화가 이렇게 재생산되는 것보다 이런 영화들이 생산돼가지고 실패하더라도 스타일을 많이 터주는 게 좀 더 네. 좋은 영화 생태계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저는 계속 얘기했던 게 1000만 영화는 이제 안 나올 것이다 했는데 네. 벌써 2편이 나와버렸네. 아 범죄도시. 네, 범죄도시 아바타까지 2편이 네. 나와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영화의 코드 같은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더 이상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 대박 아니면 이제 쪽박이야. 그냥 중박은 없다. 중박은 네. 이제 없고 대박 아니면 다들 쪽박 찾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독립 영화 아니면 1000만 영화라는 이 두 개만 네. 남아 있다 보니까 그 중간이 좀 비어버린 느낌. 유령이 딱 이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 네. 이제 그런 영화들이 흥행이 되기는 이제 진짜 어려운 시대가 네 된 것 맞아요. 같아요. 확실히. 올빼미도 사실 괜찮았었고. 올빼미 네, 그나마 맞아요. 다행스럽게 조금이나 넘었으니까 그나마 다행히 손익이 넘겼죠. 그나마 네. 다행인데 그런 작품이 1년에 진짜 6, 7편 나오면은 정말 다행인데 그럴 일도 이제 많이 없어졌고. 네, 맞아요. 네. 젠틀맨 같은 것도 망했고. 1월 젠틀맨 아직 개봉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 젠틀맨 젠틀맨은 너 솔직히 좀 아까웠어요. 젠틀맨. 사실 저랑 아마 아영 아니, 씨는 별로라고. 젠틀맨 별로. 아, 네. 근데 감각적으로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네, 네. 미장센은 괜찮았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젠틀맨의 안타까운 점은 각본. 그 캐릭터들 많은 캐릭터들을 완전 공기화시켜버리고 네, 맞아요. 아니 그 아, 조연들 네네. 갑자기 흥신소 직원들 나오는데 전혀 공감이 하나도 안 돼. 이 그러니까요. 캐릭터들이 도움을 주고 싶지도 않아. 나는 네. 관심도 없고 붕 떠서 그냥 떠서 또 갑자기 쟤들끼리 막 그 나쁜 놈들 잡히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고 잡히는 이유가 너무 어이없어. 그거. 갑자기 택시 타다가 잡히는 것도 뭐야. 그러니까요. 어떤 씨 말이야. 그래도 교섭 보고 나니까 아 맞아요. 교섭 보고 나니까 너무 좋아진 거예요. 가치가 뒤바뀌어가지고 상반되는군요.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영화보다는 그냥 뭘 하려다 망한 영화에게 좀 더 정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차라리 뭘 하다 망한 영화 차이 났지. 네, 뭘, 그래서 뭘 해보지 뭘 그러니까 도전 그런 정신 없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처럼 하는 그런 아. 야 이게 너무 진짜 딱 맞다. 찰떡 비유죠. 너무 찰떡 비유다. 아 그러니까 그 움베르토 에코라는 그 미학자 아저씨가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 카사블랑카를 평가를 할 때 한 개의 클리셰는 관객을 짜증나게 하지만 100개의 클리셰는 관객을 울린다고 했어요. 와. 100개의 클리셰를 모아놓으면 관객이 울 수밖에 없다고. 전 그런 영화가 에브리띵 에브리 오레던스 아, 네네. 그런 영화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100개의 클리셰를 모아놓지 않고 그냥 99개로 끝나거나 50개만 하거나 이렇게 클리셰들도 애매하게 늘어놓은 영화들밖에 없어가지고 아쉬웠어요. 50개 옛날에 백두산 영화 하나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 클리셰를 우겨 넣고 완전히 우겨 넣어가지고 관객이 울리던가. 자, 설날 얘기하다가 갑자기 40분이나 지나버렸네. 자, 그럼 빨리 넘어가서 사실은 오늘 메인 영화 하기 전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6편 6주 연속으로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 관련 작품들을 쭉 나열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요거 딱 끝나고 3월 13일 날 월요일 아침
저는 8시 30분부터 저희 YCU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또 할 거고 여기 있는 분들의 예상도 들어갈 거고요. 어떤 부분에 어떤 상을 받을지 예상도 들어가서 네, 다양한 이벤트, 다양한 볼거리로 또 올해도 준비를 할 예정인데 사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라이브를 하면서 지난주 화요일 날 깜짝 놀랐죠. 왜냐면 외국 국제영화상 발표할 때 한 4개 정도 나올 때 한 자리는 이제 헤어질 결심이 나오겠지 하면서 이제 디시전 투 리브 딱 영어 이제 아니면 뭐 코리아 막 나오던가 뭐 나올 줄 알았는데 웬 말 없는 소녀가 딱 나와버리고 네. 그러면서 네. 끝나고 잠깐만 말 없는 소녀야 하면서 잠깐만 하고 넘어가 버린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일단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먼저 그거부터 시작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헤어질 결심 결국 아무것도 후배 모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못 오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르마다. 네, 아카데미는 일단 첫 번째로 봉준호 감독님이 깠던 대로 로컬 시상식이고 두 번째로 이걸 선정할 때도 약간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발언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 코다 같은 영화를 골랐죠. 그렇죠. 네. 상 사실 받은. 파워오브 파워오브 많을 거라 다들 생각했는데 예상했지만 사실 미학적인 완성도가 높으면 끼워주기는 하지만 음. 그게 상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가지고 마치 올해 만약에 탑건 매브릭에게 상을 주면 똑같은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저 올해 서부전선이 받으면 작품상을 완전히 똑같은 양상을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왜냐면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그렇죠.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음. 헤어질 결심은 그래서 못 오를만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2호가 오른 게 좀 2호가 오른 게 좀 이상했어요. 2호가 물론 그 동물권에 대해서 가장 첨예하게 얘기하는 영화는 맞는데 그렇다기에는 영화라기보다는 너무 미디어 아트 같은 영화라서 저한테는 좀 불호였기 때문에 미디어 아트를 뽑아줄 정도인데 헤어질 결심 안 뽑아줘도 좀 왜냐면 그 2호가 그 개봉하면 아시겠지만 저는 결말이 너무 별로였어가지고 그 중간까지는 되게 동의를 할 만했는데 그게 그 미디어 아트의 어법 같은 걸 해가지고 당나귀만의 멀티버스를 만들려고 했던 영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동물을 지키자는 정치적인 함의 외에는 뭐 아카데미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2호 대신에 헤어질 결심 들어갔어도 괜찮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헤어질 결심은 못 오를만 했다. 아영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오를 줄 알았는데 이게 근데 확실히 작품의 우열로 뽑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저는 이제 말 없는 소녀를 부산에서 봤었어요. 네네. 근데 되게 모범적으로 잘 만든 영화긴 한데 헤어질 결심이랑 비교를 하면 이게 떨어지고 이게 올라갈 영화는 아니다. 네. 그런 걸 생각하면 확실히 이게 작품의 우열로만 따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또 근데 이제 헤어질 결심이 어떻게 보면은 누아르라는 장르를 가장 잘하는 미국에서 먹히기에는 조금은 좀 이제 봐왔던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박찬욱 감독님의 이 미학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그냥 그저 그런 이제 누아르나 뭐 불륜 영화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인기 순으로 뽑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헤어질까지 뭐 분명히 평단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알랄랄도 못 알아갔어요. 알랄랄은 참고로 이걸 말씀드릴게요. 알랄랄은 인도에서 안 뽑았어요. 인도에서 이제 다른 영화를 뽑아가지고 아쉽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대중성이 많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일반 그냥 제너럴 필드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제너럴 필드 넘어가서 심사 받았고 결국에는 주제가상 혼자만 올랐네. 하나만 올랐거든요. 아쉽네요. 하나만 올랐는데 근데 주제가상은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아까 전에 했던 정치적 이슈가 매우 큰 게 그 부른 장소가 그 나토나토 부른 장소 춤추면서 부른 장소가 하필 거기래요. 우크라이나 대통령궁. 2022년도에 거기서 촬영을 해가지고 네. 대통령이 허락을 또 해줬기 때문에 촬영된 거거든요. 이건 100% 그러면 상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메시지라도 해야 되거든. 네. 그 보면서 땡큐 할 때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서 네, 찍었으니까. 왜냐면 또 서로 안부를 주고 받았대요. 전쟁 이후에도 계속 이제 어떻게 지내느냐. 왜냐면 거기 있는 스태프들도 있으니까 현장에. 네, 맞아요. 현장 스태프가 심지어 전쟁에 나간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100%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많은 뭐 레이디 가가도 있고 후보에 뭐 하지만 이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알랄랄은 요거 하나 챙겨줄 것 같은데 네, 여튼 그 생각해 보면 저도
헤어질 결심이 일단은 근데 우리나라 작품이 쇼트리스트에 오른 게 이번이 3번째밖에 안 돼요. 뭐 많은 네.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해봤자 뭐 버닝, 기생충 그쵸. 그리고 이제 헤어질 결심인데 네. 그런 거 치면은 그냥 쇼트리스트에 오른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다행이다.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좀 그 양가적인 감정이 들죠. 물론 제가 뭐 거의 8년 연속인가 6년 연속인가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이제 라이브를 하고 있죠. 8년 거의 됐네요. 하지만 오르면 좋죠. 왜냐면 조회수 자체가 차이 나니까. 조회수 자체가 라이브로 오는 사람 자체가 차이가 나요. 왜냐면 그때 네. 막 처음 이제 블랙팬서나 이런 거만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안 와. 그런데 이제 기생충 있을 때 갑자기 한 수억 배가 늘어나. 갑자기 수십 배가 네. 들어오는 사람들 자체가. 미나리 때도 수억 배 올라가고. 근데 확실히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근데 아카데미가 지금 최근에 하나 조사 중인 게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있더라고요. 버라이어티 보니까 여우주연상의 투 레슬리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후보 배우인 안드레아 라이즈보로였나? 네. 이 배우가 이제 뽑힌 거에 대해서 후보로 오른 거에 대해서 아카데미가 조사를 하겠다는 이제 얘기가 어? 있어요. 네. 오늘 아침자였나 버라이어티였는데 네네. 이 캠페인 과정에서의 공정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었는지 체크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이제 조사를 했잖아요. 이 방송 전에도 수백은 아니다. 수십 개의 이제 시상식, 평론가 시상식을 조사해 보면 이 배우가 후보에 오른 게 딱 2번인가 있었어요. 하나인가 2번. 한 30개 넘는 시상식 중에. 네.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네. 이 배우가 꼴랑 한두 번밖에 없는데 이게 후보에 올랐다? 물론 말없는 소리도 마찬가지지만 한두 번 올랐지만 오른 것처럼 똑같지만 이거에 왜 이런 게 있었냐? 뭐 과정 중에 뭐 조사하면 누가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공식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하는 이제 원래 아카데미는 뭐라고 하죠? 그 로비가 판치는 네. 시상식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로비 과정에서 문제가 불법적인 또 뭐가 있나 봐요. 오스카에서 불법 홍보가 있고 정당 홍보가 그러니까 돈을 주더라도 정당 홍보가 있고 그럼 불법 홍보가 있는지 조사 여부를 해가지고 근데 그래봤자 새로운 후보를 뽑을 일은 없겠죠. 네. 네. 내 후보로 좁혀지면 좁혀졌지. 이것도 참 궁금해지긴 해요. 과거에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실격당하는 사례가 있긴 있다고 해요. 후보 자체에서 네. 실격당한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도 이제 사실은 가디언지나 이런 데서 계속 보도가 나올 정도면은 초유의 관심사이긴 하네요. 아무튼 그 외에도 혹시나 이 작품이 여기에 올랐었는데 못 올라서 아쉬웠다거나 이 작품이 여기 올라와서 놀랐던 게 있다면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탑건 촬영상. 탑건 촬영상 안 된 거. 네. 탑건 촬영상이 사실 안 됐죠. 네. 저 아쉬웠어요. 좀 오랜만 했는데. 네, 저도 오랜만에 했다고 오랜만 생각해요.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촬영상 안 올라갔었죠. 혹시 뭐 있으신가요? 저는 오른 것 중에 그냥 됐으면 좋겠다. 이게 슬픔의 삼각형이 슬픔의 네. 삼각형. 네. 슬픔의 삼각형이 생각보다 많이 됐어요. 저는 하나 정도만 될 줄 알았는데 3개씩이나 이제 돼가지고 하나는 받았으면 좋겠다고. 네 이번에 많이 올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마 이게 영어 영화죠. 네, 네. 맞아요. 영어 영화에서 그래서 외국 영화상에서 네. 이제 국제영화상이 원래 외국 영화상으로 불렀던 이유가 이제 그거였기 때문에 영어가 들어가면은 영화 몇 퍼센트 이상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퍼센테이지 규정이 안 돼가지고 이제 출품을 못했다고 들었어요. 또 이해했던 게 각색상에 탑건 매버릭이 있고 피노키오가 빠져가지고 네, 피노키오 빠졌고 그리고 저 뭐 하나 더 각색상이 그 뭐야 제가 옛날 말했던 그녀가 말했다 제가 네. 그렇게 얘기했던 하비 와인스타인 관련해가지고 얘기 나왔던 그것도 빠진 게 조금 의아했고 네, 나이브사워 글래스 어니언이 올라올 정도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저희가 지금 네네. 어차피 그때 할 테니까 다음번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참 별 일이 후보 과정부터 wak작지근한 아카데미 시상식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오늘 얘기를 이제 10분밖에 못할 수도 있어. 자 빨리 오늘 얘기해야 돼. 큰일 났다. 오늘 얘기 하면은 오늘의 영화는 기에르모 델 토로의 피노키오입니다. 아영님 어떤 작품인가요?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기에르모 델 토로의 피노키오는 카를로 콜로디의 원작 피노키오의 20세기 무솔리니 통치 아래 이탈리아의 시대적 배경을 접목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파네미로 오피리아와 세계의 열쇠를 잇는 다크 판타지이기도 하고요. 이전의 작품을 같이 한 배우 이완 맥그리거, 케이트 블란쳇, 론 펄먼과 다시 조의 화제를 모은 작품입니다. 드디어 이 작품을 하긴 하는데 몇 분밖에 없네요 시간이.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기에르모 델 토로 베스트 3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베스트 3.
일단 저는 1위는 무조건 나이트메어 엘리고 그다음에 2위가 이거고 그다음에 3위가 전 악마의 등뼈. 악마의 등뼈 초창기 작품이네요. 네, 초창기 작품. 근데 이게 피노키오가 악마의 등뼈하고 파네미로하고 이거 세 개가 하나의 연결성이 있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아하. 그리고 나이트메어 엘리랑 그 파네미로의 세계를 이렇게 적당히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얘가 델토로 월드를 완성했다 여기서 비로소 네. 집대성했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이게 꽤 제작이 오래됐던 프로젝트라고 들었어요. 네. 이미 한 21세기 초반부터 이제 그때부터 본인이 하고 싶었던 작품이었는데 여건상 좀 안 되고 늦춰졌다가 안 그래도 또 이제 이게 스톱 모션이라는 게 오랜 시간이 또 필요한 작품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옛날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기획이 됐던 거고. 그래서 기에르모 델토로 필모를 따라왔던 사람들한테는 이 작품에서 어떤 요소가 어떤 영화에서 따왔는지 이런 것들을 아, 발견하는 게 네네.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일단 중간에 고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고래가 퍼시픽 림의 괴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카이조 네. 네, 카이조 나오고. 진짜 그렇죠. 자 잠깐만 여기 참고로 이 작품은 이제 스포일러가 있고요. 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안타깝게도 한 개. 한 개, 장편 애니메이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사실 음악상도 오르고 다 몇 개는 더 올랐어야 하나 생각하는데 촬영상도 네, 있어야 저도요. 되고 왜냐면 이것도 스톱 모션이 이게 좀 이제 독특한 게 결국은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이 애니메이션에서의 촬영이라는 게 보통 이제 그림 드로잉하면서 이제 그걸 스토리보드하면서 이제 구성하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게 촬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진짜 한 컷씩 한 컷씩 찍는 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 네. 네, 이건 진짜 촬영이죠. 생고생. 네, 생고생이죠. 그래가지고 아드만 스튜디오도 이제 거의 돈이 이제 안 돼. 돈이 안 되니까 안 나오고 그다음에 화재도 있었고 불난 적도 있었고 창고가. 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그냥 전통적으로 만드는 체코 같은 국가에서 뭐 페트와 매트 만드는 거 정도 아, 네. 저 오늘 정도 얘기하고 제하고. 싶었는데. 정도 페트와 제외하고는 이제 스톱모션 거의 안 찍는 추세니까요. 그렇죠. 네. 핑구. 네, 핑구. 아, 생각난다. 너무 좋죠. 어렸을 때 진짜 핑구 보고 자랐던 세대들. 아유, 네. 아무튼 아영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스톱모션의 질감이 되게 좋았고요. 근데 이게 뜯어보니까 진짜 델토로 감독님이 왜 피노키오를 하고 싶어 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이에도 나오고 인간이 아닌 피노키오가 인간이 아닌 거잖아요. 이제 인간이 아닌 것가 나오고 곤충도 나오고 이래서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님의 세계관에서 이 단골로 등장했던 소재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작가론으로 접근해야 이 영화를 오독하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근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봤어도 되게 좋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피노키오가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지난 작년에 디즈니 피노키오를 얘기하면서 아, 뭐 네.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었다고 했었고 참고로 그 디즈니 피노키오는 지금 골든 라즈베리 작품상 후보가 됐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생각해. 이거는 아이고. 될 수밖에 없. 이게 뭐 작품상만 오른 게 아니죠. 뭐 그 시퀄도 있고요. 톰 행크스도 아마 후보에 올랐을 거예요. 나무주연상으로. 왜냐면 이 작품의 톰 행크스는 사실은 네. 그렇죠. 네. 우정 출연 같은 느낌이죠. 약간 그 감독님과의 우정 출연. 네. 아무튼 뭔가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피노키오는 어떤 점이 달랐는지 차별화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되게 다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피노키오가 겪는 피노키오 그 원작에 있는 것들을 많이 덜어내고 그냥 그 틀만 남긴 다음에 그 안에 것들을 꽉꽉 채워넣은 것들이 되게 많다고 느껴졌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되게 독특한 점은 흔히들 그 피노키오의 코가 이렇게 가로를 쭉 자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피노키오의 코가 이렇게 거짓말해서 쭉쭉 자라나는 거 이게 정신분석학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프로이트 정신분석. 네, 프로이트 정신분석이나 이런 걸로 접근하면 되게 남근의 길이가 커진다. 그러므로 이 코의 길이에 비례해가지고 이 아이의 남성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신을 성인으로 착각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코가 뿌리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아이는 남성으로도 정의되지 않고 여성으로도 정의되지 않는 어떤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캐릭터 디자인을 바꾼 게 전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거네요. 코가 지금까지 일직선으로했는데 이거는 완전 나무가 네, 뿌리를 자라고 이제, 네, 솔방울도 열리죠. 솔방울 열리고 네, 다 열리는. 그 뿌리 네. 모양으로 자라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 아영님은 어떤 점이 다르다? 저도 일단 분위기가 되게 다르다고 느꼈고요. 근데 특히 또 디즈니 40년대 작품이랑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이 영화는 현 시대에 맞는 도덕관이 좀 입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과거의 피노키오에서는 제페토를 이상화시켜서 헌신적인 아버지나 목수 장인의 이미지가 붙여져 있는데 이번 피노키오에서는 제페토를 이제 좀 때로는 진심과 다르게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도 있는 그냥 보통의 아버지로 그려내니까 결말도 되게 피노키오 보고 카를로가 되라 뭐 이런 결말로 끝내는 게 아니어서 되게 좋았고요. 남이 그래서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이런 나답게 살자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것 같아서 결말이나 이렇게 좀 캐릭터를 그려내는 방식에 있어서 이번 피노키오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뭐였지? 그 제페토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되게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처럼 등장을 했잖아요. 아, 네네. 이렇게 맞아요. 슬래셔 무비에 나올 법한 이렇게 막 도끼로 막 내려치고 네. 이런 거 자체가 되게 혁명적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피노키오도 되게 이게 묘사된 거를 보면 심장에 구멍이 뚫려 있고 이렇게 목 부분에는 못이 되게 박혀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보통의 피노키오랑 되게 다르고 이게 또 피노키오가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처럼 묘사된 것 같아서 재밌게 보았어요. 근데 기르모 델 토로 감독이 그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만들고 싶었던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 그거 두 개로 꼽은 게 피노키오하고 프랑켄슈타인. 네네. 네, 이거 인터뷰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 이 피노키오 각색할 때 제일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기르모 델 토로 감독은 불복종이라고. 불복종. 그러니까 네. 원작의 피노키오는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아이예요. 맞아요. 그 인간이 되기를 소구하고 그리고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인간의 윤리에 이렇게 복속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그냥 나는 나대로 살래라고 불복종하는. 그러니까 디즈니 때 피노키오가 1940년대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너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거짓말하면 이렇게 돼. 나쁜 아이가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교육하는 용도였다면. 네, 맞아요. 네. 그 반대. 이거는 이제 교육하는 용도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 파시즘 같은 것들 마주해도 그냥 너네가 싸워서 나가야 된다. 이런 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사실 이거 작품의 시기가 정확하게 뭐 묘사가 되지 않지만 대충 보면 맨 처음에 있는 1차 세계대전 때 아이를 잃은 걸로 이제 묘사가 됐고 2차 세계대전 직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중간이었겠죠. 예. 그쵸. 이제 한참 이제 무솔리니가 등장을 했던 막 하는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전체주의 사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인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거를 아이들끼리의 약간 뭔가 훈련을 하는 장면들,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묘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아이들과의 그런 싸움 마찰에서 피노키오가 어떻게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근데 피노키오는 거기서 보면은 그 아이가 직접적으로 뭔가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네네. 그냥 불복종은 몸의 감각을 익히고 있는 사람. 그냥 그렇게 묘사가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남고. 네, 그 되게 재밌는 게 피노키오 이 캐릭터가 되게 재밌는 게 그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 마지막에 이 어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이 어인 이 크리처가 물속에 들어가서 갑자기 몸이 빛이 나면서 신처럼 묘사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 피노키오를 봤을 때 그 피노키오를 성당에 데려가잖아요. 제페토 할아버지가. 근데 예수의 오른팔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맨 처음에 이거 했을 때. 근데 피노키오가 자신의 팔에 박은 못과 똑같이 거기 예수의 팔에 못을 박아가지고 오른팔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그 둘 사이에 이미지가 겹쳐져요. 그러니까 이 감독에게는 이 피노키오가 예수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감독의 세계관 전반에 이러한 크리처들이 오히려 신일 수 있다는 그런 신학적인 사고 같은 것들이 되게 배어 있는데 피노키오에서 그게 제일 선명히 드러난 것 같아요. 나무로 만들어진 예수상과 이 피노키오의 존재가 사실 같은데 저 사람을 보고 찬양을 하고 왜 나는 아니냐라고 따지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제 보통 디즈니나 이런 작품들 보면은 웬 나무 인간이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다들 그냥 사람들처럼 그냥 다들 대하잖아요, 애들처럼. 네, 맞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을 건데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성당 장면에 있는 거 보면 사람들이 경계심 다 두려워하고 그런 걸 먼저 보여주잖아요. 그게 제일 큰 차별화점이라고 봤어요, 저는.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서양에서 이 괴물을 얘기할 때 그 언어가 몬스터잖아요. 근데 몬스터의 언어는 몬스트라레예요. 라틴어에서. 그게 나타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신의 계시가 나타남이 괴물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노키오는 신의 계시를 이렇게 전해다 주는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되는 거죠. 몬스터가 됐기 때문에 델토로의 세계관 안에서. 네. 그런데 델토로 세계관 안에서 그 괴물들이 드러나는 방식은 되게 윤리적이고 신의 메시아적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묘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은 이제 성우 이제 목소리 참여했던 이제 캐스팅을 보면은 아까 막 여러 배우들 얘기했지만 틸다 스윈튼 같은 경우가 이제 나무 이제 그 뭐야 요정도 했지만 동시에 죽음이라는 캐릭터도 동시에 했단 말이죠. 네, 맞아요. 가디언으로 가디언. 나오죠. 네, 이게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두 배역을 따로따로 맡기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실 그런 거죠. 한국에서는 약간 돈이 없어가지고 네, 하는 거. 너무 돈이 없어서 하는 거이긴 한데 근데 여기는 그런 제작비 신경 안 쓰는데 이렇게 1인 2역을 했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 죽음의 천사와 삶의 천사 이렇게 그렇죠. 목숨을 주는 천사 이 음. 둘이 한 배역을 맡게 함으로써 이 아이에게 삶과 죽음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다 한 배우가 했다는 게 신기해요. 또 그리고 그 캐릭터가 되게 스핑크스처럼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스핑크스. 근데 이제 스핑크스가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제 인간의 생사를 관리한다고 관리하는.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와닿는 거예요. 옛날 스핑크스가 그거잖아요. 이제 수수께끼 못 맞추면 네, 죽여버리고 맞아요. 네.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지옥에서 이 캐릭터가 등장했을 때 죽음의 천사 캐릭터가 등장했을 때 그 캐릭터가 파네미로의 그 캐릭터랑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해요. 네. 그러네요. 아까 전에 여러 작품들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 미믹 같은 경우도 네, 예를 맞아요. 들면은 바퀴벌레가 나온 네, 맞아요. 엄청나게 큰 바퀴벌레잖아요. 그건 크로노스에도 네. 이제 새똥구리로. 그렇죠. 근데 네. 이 크리켓 그러니까 이언 맥길리거만 이제 맡은 이제 크리켓 같은 경우가 약간 그 캐릭터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맞아요. 다 보통의 이제 제미니 크리켓 같은 경우는 좀 뭔가 귀엽게 묘사되고 그런데 아마 여기서는 그냥 완전 징그러운 벌레로 나와요. 그냥, 네. 그냥 벌레 그 자체. 그리고 또 재밌는 캐릭터가 뭐냐면 그 지미니 크리커가 여기 심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 짐을 싸들고 들어가는데 그 앞에 책상을 두잖아요. 근데 그 책상 앞에 초상화를 두거든요. 근데 그 초상화에 새겨져 있는 게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비관주의 철학자 철학사. 네. 그 초상화예요. 그래가지고 인생은 아무런 쓸모 없다다 헛되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 말들을 장난치는- 많이 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크리켓이. 너무 재밌어요. 네. 그리고 그 배우들도 참 웃긴 게 론펄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왔던 영화 중에 하나 돈룩업에서도 약간 그런 이제 마초주의 남자가 해가지고 네, 맞아요. 총 쏘는 그런 배우 이미지를 나왔는데 여기서는 딱 그거 나왔어요. 아버지 그 네. 캔들리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그 애들을 이제 군인으로 만드는 네. 그 역할을 맞아요. 딱 했었는데 전체주의를 상징하는 인물로 네. 나왔죠. 그 비슷한 역할로 그대로 나오고 근데 네. 또 아이러니한 게 론펄먼이 전에는 그걸로 나왔잖아요. 해보이. 헬보이였죠. 그렇죠. 사실은 헬보이가 더 유명하죠. 사실은. 네. 저 도는 것보다는. 네, 진짜 해보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 언급하고 싶었어요. 크리스토퍼 waltz도 네. 볼프로 나와가지고 거기 아마 볼프가 맨 처음에 그 인형 가지고 이제 여우라는 이름의 저기 네. 이탈리아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볼프였나? 네. 볼페. 네, 네. 볼페가 볼페. 네. 네. 여우의 이탈리아임인데 음, 거기서 이제 애 잡아가지고 이제 시키는 네. 그런 역할로 했고 그다음에 케이트 블란쳇이 원숭이. 원숭이. 아 네. 진짜. 네. 그 누군지 사실 모르면 모를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다큐멘터리 보고 알아가지고. 저분 어디서 나왔어? 이런 느낌. 아, 알고 보니 거기고 뭐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핀 울프하우드 같은 경우가 아까 전에 그 캔들릭이었고 그 네, 맞아요. 아들이었고 네. 아들이었고 같이 이제 사실 맨 처음에는 피노키오를 엄청 따돌렸지만 네 결국엔 친구가 친구가 되는.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됐던. 그러니까 이게 델토로 월드가 이게 분해돼가지고 다시 재조립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네. 이 프로젝트 2008년에 처음 나왔었네. 이가 네, 맞아요. 기어모델가 2008년에 처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2011년도에 이제 그때 다시 시작을 조금씩 해가지고 네 지금에 네. 이르렀다. 그 델토로 세계관에 좀 더 재밌다고 느낀 게 이제 그 볼페가 운영하는 서커스단이 되게 자본주의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건 나이트메어 엘리에서 처음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델토로의 네. 세계관은 전에는 그냥 폭력적인 아버지로 상징되는 파시스트의 세계랑 아이의 세계만이 대립이 됐어요. 근데 이 파시스트의 세계랑 자본의 세계가 결합해가지고 삼중의 세계를 이렇게 구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자본의 세계도 파시즘의 세계도 아닌 다른 곳에 도착하도록 하는 게 이게 트럼프 이후에 발생했다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델토로가 리얼리스트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델토로의 그 이전까지의 그 세계는 그냥 리얼리스트의 세계라고 하는 아버지를 의식하고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라고 하는 소년의 몸부림에 불과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이 자본과 얽혀 있고 네네. 그리고 가짜 뉴스와 얽혀 있고 혐오와 얽혀 있다 이런 것들 인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정의 세계관이 엄청 깊어졌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모험 영화만 만들던 스필버그가 이제 더 포스트라든가 이런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자본이나 이런 것들의 힘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우주전쟁은 기점이겠지만 그래서 두 개의 세계관을 동시에 가지게 된 그러면서 깊은 세계관을 가지게 된 스필버그의 궤적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뭐 스필버그는 그 이전에도 뭐 신들리스트라든지 뭐 아미스타드라든지 네 맞아요. 만들긴 하긴 했었죠. 네, 했었는데 약간 미국의 문제들을 이렇게 끌어오기 시작한 건 우주전쟁부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9.11이 직접적인 거겠죠. 네, 직접적인 테러였고 그 다음에 우주전쟁 첫 시퀀스에서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영화 찍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 찍는 사람 카메라를 네, 못 찍는 카메라 못 네. 찍는 사람. 그래 너네 이런 거 찍지 마라. 뭐 9.11 앞두고. 하기 전에 다들 구경만 하고 있었지. 네. 맞아요. 도망갔어야지. 아무튼간에 이 작품이 사실 맨 처음 원작이 나온 게 1980년대 초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작가가 연재 83년이군요. 네네 맞아요. 1983년도에 처음 1883년. 네. 3년도에 처음 나와서 그때 어머니의 고향 이름이 콜로디여가지고 작가가 네. 콜로디를 거기서 썼는데, 그러니까 이 작품이 처음 생겼을 때도 딱 그 아까 전에 또 디즈니 만화가 했던 네. 이론들이랑 똑같은 의미로 만들었을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때도 삶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네. 이때 이 작품을 처음 만들었을 때도. 그런데 왜냐면 이때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자유부흥 운동 비슷하게 이탈리아에서 통일된 이탈리아에서 이제 부흥 운동. 네, 맞아요. 이렇게 처음 생겼을 때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파시즘 시기가 되면서 윤색을 할 때 그렇게 윤색이 된 거죠. 네. 파시즘.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원작에 대한 이제 존경으로 또 표현한 걸 수도 있어요. 이 감독이. 네, 맞아요. 동시에 이 작품이 어떻게 타락되고 윤색되었는가 한편으로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 감독님이 원래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장르를 많이 혼합하셔가지고 네, 이 영화도 그렇게 된 것 아닌가. 파네미로가 있죠. 파네미로 네네. 있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 감독이 어쨌건 파시즘에 저항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것들인데 근데 피노키오가 첫 번째로 그냥 파시즘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똥 같은 노래를 불러가지고 저항하자 이런 것도 쓰기 전형적인 저항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16세기, 17세기에 프랑스에서 나온 그런 소설들 가르강티아 빵타그리엘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은 그냥 거인들이 왕정제가 싫어져 막 왕궁에서 똥치라고 뭐 이런 소설이거든요. 그 소설에서 나올 법한 대사를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것도 안 되는 걸 알고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다른 방식으로 나는 내가 될래라고 저항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감독님의 태도를 좀 생각해 보면 주제에 대한 태도는 조금 따뜻해지셨다고 느끼는 게 이제 맞아요. 크리켓이 여기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불완전한 아버지와 불완전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딱 말을 하는데 초기작인 악마의 등뼈를 보면은 이게 좀 더 단호하게 불완전한 것들의 편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맞아요. 악마의 등뼈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아이 유령을 정복을 이뤄내는 대상으로 그려내는데 이제 이 영화의 악역인 하킨토는 이게 좀 보편적으로 잘생겼다고 받아들여지는 네. 외모인데 점점 영화 후반으로 갈수록 눈도 빨개지고 처참하게 망가지는 거에 반면에 유령은 또 초반에 비해 되게 아름다워져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 결국에는 또 이제 유령인 아이가 자신을 죽인 건장한 남성 어른인 하킨토를 죽이면서 이제 복수를 이루는데 이 어른에 의해 통제되어 온 아이가 유령이 되어서는 어른을 죽이면서 존복을 이뤄내는 거죠. 근데 초기작에서는 이런 완전함과 불완전함, 어른과 아이의 대립구도를 강하게 드러냈으면 이번 피노키오에서는 조금 더 따뜻하게 접근하신 것 아닌가 보면서 이제 들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인상적이었던 장면 한 번씩 이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 가장 좋았는지
뭐 저는 일단 그 크리켓 나오는 장면들이 다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고래 탈출하는 씬이 되게 재밌었어요. 아 맞아.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 늘어놓다 보면 우리가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시대의 맥락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시대는 거짓말로 가득 찬 시대잖아요. 가짜 뉴스와 음모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소설로서 진실된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을 통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감독의 태도 같은 것들이 드러나서 전 그 씬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계속 거짓말을 해봐 하면서. 어떤 장면? 저는 차오파파 음악이 흐르는 그 아, 시퀀스가 맞아요. 너무 좋았는데. 이거 주제가상 후보에 못 오른 게 그러니까요. 너무 그러니까요. 이거 아 왜? 진짜 이 노래 너무 좋은데. 계속 후보에 꾸준히 올랐는데 평론가 표상이나 이런 데는. 네. 아 이게 배치도 딱 좋은 게 영화의 딱 중간에 있고 네, 맞아요. 제페토가 약간 각성을 해가지고 이제 피노키오를 찾는 여정을 시작할 때 나와요. 그 이제 배치도 너무 좋았고 또 이제 그 안에서 피노키오가 아빠를 위해 돈을 벌거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캔들릭은 이제 훈련을 받으러 떠나면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인물들의 이해관계와 감정들을 보여주는데 또 이제 이런 조금씩은 불완전한 사람들의 삶을 이 음악이랑 동화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듯한 편집이 네. 딱 감싸 안아주니까 아, 이 시퀀스가 진짜 아름답지 않았나. 그 시퀀스에서 또 재밌었던 장면이 그 제페토 할아버지가 버스에 오르잖아요. 아, 네. 근데 버스 창문에 물기가 서려 있단 말이에요. 아, 네. 이거 쉐이프 워터에서 차창 장면? 차찬 장면. 그 장면. 물방울 따라가 올라가는 네, 이거 네, 따라가면서 이거 변주를 해가지고 거기다 넣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 제조합을 잘하시네. 네. 저는 맨 네. 마지막 장면이 제일 저는 이 작품에서 그렇게 울 줄을 몰랐는데 마지막에 막 엄청 울어가지고 사실 이거 AI에서 봤던 거거든요. 옛날에 맞아요. AI에서 본 AI도 저도 맨 마지막 엄청 울었어요. 음. 똑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갑자기 막 마지막에 이제 깨어나가지고 막 피노키오를 살래요. 아빠 덕을까지 아빠가 막 되어주세요. 막 계속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죽잖아요. 이제 다 아버지도 이제 죽고 제페토도 죽고 뭐 다 죽고 저기 누구야 저기 크리켓도 죽고 네. 다 죽고 하는데 아마 네. 그 친구도 죽었겠죠. 네, 맞아요. 피노키오도 언젠가는 이제 죽을 거고 그렇게 인간의 아무튼간에 유한성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이 오프닝도 하필 이제 솔방울처럼 맞아요. 보여주고 네. 엔딩은 딱 그렇게 보여주니까 수미상관을 딱 보여주니까 네. 그게 좋더라고요. 약간 업이 생각나지 않나요? 업도 생각나고 인간이 근데 그렇게 이제 모두 죽게 된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아동용 애니메이션은 전혀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아이들한테도 이건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죽음이라는 건 언젠가는 알려줘야 되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냥 저는 그때 돌아가시기 직전 한 며칠 전 순간만 본 것만 기억나고 그 이후의 과정은 제가 안 갔어요. 어려서라는 이유로.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어려서 아마 못 뭐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못 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그런 기억들 통해서 죽음 아무튼 경험을 하고 그랬지만 이런 교육 같은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던 게 딱 이 마지막 시퀀스를 통해서였어요. 네, 인간이 맞아요. 결국에는 너도 어차피 태어나고 자라고 분명히 그러면 또 언젠가는 늙고 또 죽을 건데. 그리고 소중한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거.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네. 이 작품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계속 피노키오가 죽음과 천당 사이를 오가는 거 그 구도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가 아까 전에 똑같은 사실은 이것도 열린 결말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네. 이것도 열린 결말인데 그 디즈니의 열린 결말이랑 매우 달라서 넘어졌던 네, 네, 거예요. 맞아요. 디즈니 열린 결말은 이야기가 소연이 됐을까요? 그건 모르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야이씨 그럼 내가 이걸 왜 본 거야? 근데 얘가 이건 소리- 예상 가능하고. 얘가 소년이 됐는지 아닌지 야이 그건 모릅니다 하면은 이 영화 주제가 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얘는 그러니까- 그냥 딱 그렇게 명확하게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결국 네. 결말이어도 그냥 이 아이가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 계속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태도에 있어서도 그냥 델토로께 훨씬 더 우수했어요. 그렇죠. 네. 그냥 이 아이가 죽던 안 죽든 그냥 계속 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소수자들은 계속 살아남을 거다. 이런 얘기라도 같은 거니까요. 전 그래서 이게 막 프라이드 영화제에 오히려 어울리는 영화다. 맞아. 다 어울리죠. 사실 뭐 모든 영화제에 다 어울리는데 네. 프라이드 영화제에 걸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아닌 부천. 부천. 장르적으로 판타스틱 가면은- 영화제 거의 네. 뭐 대상이죠 뭐 사실상. 네. 이 정도 근데 문제는 뭐 정도는- 넷플릭스가 그렇게까지 뭐
작은 그러니까 영화 잘 밀어주지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아유. 밀어줬어야지 넷플릭스가. 이거 진짜 저는 더 많이 갈 수 있었는데 후보를. 쉐이프 오브 워터 사실 도식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는 그 도식적인 느낌을 그 마법의 극작소로 채웠어요. 저 음악 주제가 촬영 다 각색 한 5 감독까지 한 6개, 한 6, 7개 정도 후보인 낼 거라 생각했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받기를. 그리고 델토로 씨가 그 파네미로나 이런 데서 좀 이야기가 좀 약했거든요. 근데 완전 이야기도 이야기꾼이 풍성해졌어. 이야기꾼이 되었다는 그 확신이 섰어요. 이걸 보고. 심지어 네. 죽음을 여러 번 또 겪잖아요. 네. 겪으면서 네가 그러니까 중간에 모래시기가 좀 더 조금씩 길어지잖아요. 그거 네, 맞아요. 네. 한번 죽고 돌아오면은 그러면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잖아. 할 수가 있는 네, 그런 맞아요. 시간이 되는데. 근데 거기 또 아이가 또 철이 없어. 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시간을 계속 날려먹으니까 시간을 화가 나고. 내가 화가 나긴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싶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아이가. 싶은 거는 크리켓의 역할인데 크리켓의 역할이 어쨌건 델토로의 그 아바타로 생각을 해요. 근데 델토로 아저씨가 옛날에 그 동화의 화자 같은 거 자처했을 때 파네미로 같은 거 그냥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서 죽었습니다 하는 되게 건조한 대사로 나오는데 크리켓에는 되게 유머스러운 대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인간은 아무런 쓸모 없다 뭐 이런 삶은 식으로 고통이다. 삶은 고통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17, 18세기에 나오는 찰스 디킨즈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나레이션의 맞네요. 대사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델토로 자신도 이야기꾼으로 거듭나고 싶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야기를 그냥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냥 옆에서 계속 감싸주고 싶었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감독님이 진짜 성숙해졌고 이 감독님이 스필버그 뒤를 이을 감독님이라는 거를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크리켓의 존재로 인해서. 뭐 이미 수상 내역은 거의 비슷해졌네요. 네, 뭐 이제 작품상 비슷해졌고. 받고 감독상 받았고 하니까. 저 다음 작품이 뭐가 될지 정말 기대가 돼. 다음 연출자가 또 뭐가 될지. 프랑켄슈타인이요? 야, 이건 벌써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끝장나죠. 드디어. 이분의 피는 진짜 하고 싶었던 거 진짜 마음껏 하고 있네요. 네, 아니 저 프랑켄슈타인 끝난 다음에 이 감독님이 30년 동안 찍으려고 했는데 못 찍은 그 영화 그거 있잖아요. 광기의 산맥. 그거 찍었으면 좋겠어요. 러브크래프트 소설 원작을 한 건데 네네. 그게 제임스 카메론이 한번 제작 건드렸다가 워너브라더스에서 18세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엎어지고 계속 7번인가 6번 정도 계속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한 그거거든요. 그냥 프랑켄슈타인 찍고 나서 그걸 찍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니면 퍼시픽님이라도 제대로 좀 하나 다시 한번 찍어줬으면 좋겠어. 퍼시픽님도 코스믹 호르잖아요. 퍼시픽님 2가 너무 망가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누가 퍼시픽님 2를 저따위로 망가뜨려놨었는데. 다시 좀 복구만 좀 잘해가지고. 왜냐면 이분은 블레이드 2도 따로 만드신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1 말고 2도. 그건 가능한 것 같은데 상업 영화 한번 제대로 된 거 또 블록버스터 하나 제대로 만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네. 헬보이 3를 만들어주든가. 그러니까 뭘 하나 좀 큰 걸로 해가지고. 네, 기에르모 델토로의 그 진짜 팬들은 헬보이를 사랑합니다. 헬보이 2. 그러니까 헬보이도 괜히 이상하게 리부트 돼가지고 진짜 리부트 진짜 엉망이었거든요. 네, 진짜. 그 피칠감만 되어 있어. 네, 피만 아주 그냥 잔뜩 묻어 있어 스크린에. 잔인만 하고 재미도 없고. 그냥 더럽기만 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무튼간에 네, 혹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제 없으시군요. 네. 그러면 이제 각자 별점 한번 얘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몇 점이 몇이었죠? 전 4.5입니다. 4.5. 네, 저는 4점. 4점. 저도 4.5였고. 다들 그래도 뭐 추천은 당연히 하시는 걸 거고요. 네. 이건 작년 최고의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무튼간에 이제야 짧게나마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2편 4개 부문 후보에 올랐네요. 작품상, 시각효과상, 미술상, 음향상 후보에 오른 아바타 물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